다음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3번에 1번은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 탭에 가셔서 수출 실적 명세서 자, 열으시고요. 1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에서 6월로 하시면 되고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실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선적일보다 환가율이 빠른지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 자, 우리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선적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환전을 하게 되면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과세표준이랑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환가일이 선적일보다 빠르면 환가한 날의 환율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N화였을 때는 우리가 100엔당 이렇게 계산하죠? 1엔당으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00엔당 지금 문제상에서 보면 994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공을 두 개를 빼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일본 거 나와 있네요. 수출신고 번호 그대로 쓸게요. 13041. 다시 안 하셔도 돼요. 20044589X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선적일은 2020년 0406일이고요. 통화코드는 F2번 누르셔서 일본이라고 쳐보시면 JPY라고 떠요. 자, 여기 환율을 적으실 때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선적일은 4월 6일, 환가일은 4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선적일에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선적일에 100엔당 994원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 쓰실 때 공 두 개를 빼고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9.94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외화를 그대로 30만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거래처 코드는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건 미국이네요. 또 1305510011460X요. 자, 선적일은 2020년 05월 18일. 통화는 미국이니까 미국 쓰시면 USD 나오죠. 자, 여기 환율을 쓰실 때 지금 이 문제는 선적일은 5월 18일인데 환가일이 5월 12일이에요. 환가일이 빠르죠? 그럼 여기 환율에는 환가일의 환율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달러는 1달러당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108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외화로는 6만 달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국 거 볼게요. 자, 1306425147041X. 자, 선적일은 2020년 06월 30일. 통화코드는 똑같이 US 달러라고 했으니까 미국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환율은 선적일은 6월 30일, 환가일은 7월 8일이니까 선적일이 빠르죠? 그럼 선적일의 환율을 쓰시면 됩니다. 1110원이죠. 외화는 75,000달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2번 갈게요. 자, 2번 부가세 신고서네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파령산업의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기타 신고서류는 작성을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할 것 그랬네요. 자, 부가세 신고서 열으시고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불러오지 마시고요. 자, 매출 자료부터 볼게요. 매출 자료의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이 2억 2천에 세액이 2,200이니까 1번에다가 자, 2억 2천에 2,2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직수출액 나와 있네요. 직수출이면 영세에 증빙서류 없으니까 기타죠. 영세에 기타. 여기에다가 8,800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매출 자료는 끝이 나고요. 매입 자료 볼게요.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1억 3,200에 세액이 1,320인데 이 중 접대비 관련 매입액 공급가액 550에 세액 55만원 이외에 나머지는 위 매출 자료에 과세 매출 관련 상품 매입액임. 그러니까 상품 산 거래요. 그러면 일단 일반 매입에 접대비도 일반 매입에 해당하니까 자 10번에다가 합쳐서 쓰세요. 그냥 1억 3,200만원에 1,320. 근데 이 중에 접대비는 불공제가 되니까 어디에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한 번 더 써주시란 얘기예요. 550만원에 55만원 이렇게 되셨으면 두 번째 법인카드 매입액이 있대요. 공급가액 1,100만원에 세액 110만원 전액 직원 독립후생 관련 매입액이래요. 그럼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 카드의 일반 매입에다가 1,100만원에 110만원 여기 이렇게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매입까지 끝났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2천만원에 200만원짜리. 자, 근데 기타 항목의 맨 아래 보세요.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발급 전송 다 했는데 예정신고 때 누락만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출액,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 33번에 2천만원에 200만원. 자,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빠졌대요. 그래서 매입액,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니까 38번에다가 1,000만원에 100만원 쓰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얘를 예정신고 누락했으니까 얘 가산세 내야 되겠죠? 자, 조금 이따 계산하도록 하고 자, 밑에 기타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회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에다가 만원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밑에는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줬네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서 초과 환급 란에 입력할 것.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1일을 적용할 것.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러면 우리 가산세 가셔가지고 자, 일단 가산세는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찾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거나, 그죠? 뭐 지연 발급하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죠. 정상적으로 다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여기까지는. 그죠?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전송까지 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는 가산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나왔죠? 나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신고를 안 한 거죠?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예정신고 누락분에 보시면
우리가 매출을 200만원 신고 안 했고 매입을 100만원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200만원 매출세액에서 100만원 매입세액은 빼고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누락한 건 얼마만 된다는 거예요? 100만원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매출하고 매입하고 같이 나올 때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불성실 과소 일반은 가산세 얼마라고 그랬죠? 10%라고 했어요. 그죠? 10%인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3개월 안에 신고하면 75% 감면해준다고 그랬죠? 자, 75% 감면해주니까 25%만 내면 돼요. 그러면 100만원에 10%면 10만원이고 25%만 내면 되니까 25,000원만 내면 되고요. 자,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연은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신고를 누락했으면 당연히 납부도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납부지연도 똑같이 100만원 해주시고, 자, 엔터를 치시면 요 날짜 입력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당초 납부 기한은 예정 신고 기한 때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0년 10월 25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할 거죠? 그러니까 2021년 내년 1월 25일이니까 01월 25일 입력했더니 92일이 나오네요. 자, 문제상에서는 91일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다 이런 유형으로 나올 거예요. 날짜가 맞춰져서 나올 테니까 그냥 92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가장 편한 방법은 여기 작성 방법 켜기 눌러보시면 여기 공식이 나와요. 자, 여기에 그러니까 미납세액에 납부 안 한 세액 100만원에다가 곱하기 2.5 곱하기 미납 일수 나누기 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날짜가 지금 문제처럼 90일로 가정할 것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식은 좀 봐두시라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작성 방법 켜기 누르셔서 공식을 한번 확인을 하세요. 자, 되셨으면 나머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안 한 거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은 결산이네요. 자, 결산 들어오시면 일단 자동, 수동 구분 먼저 해볼게요. 자, 1번은 지금 외국 내용을 볼까요? 자, 1번 2020년 10월 1일 미국의 ABS사로부터 10만 달러를 3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분계를 하시오.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랬네요. 자,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환율 차이로 생긴 손실이나 이익을 파악하는 건 수동이겠죠. 다음 2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을 2020년 4월 1일에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계상했대요. 자, 그러면 얘는 보험료 중에 내년분에 속하는 게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고 3번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관련된 거니까 수동이고요. 다음 4번은 영업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을 하래요. 그러면 감가상각은 자동이죠. 5번은 법인세니까 법인세도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동 먼저 할 거니까 자, 어디 가셔서 회계관리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 자, 1번 10월 1일에 10만 달러를 빌렸어요. 근데 차입할 당시에 환율이 1달러당 1,050원이었는데
결산일날 봤더니 1,1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빚이 늘었겠죠? 빚이 늘었으니까 대변에 외화 장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화 장기차입금 거래처 걸어야 되니까 ABS 걸어주시고요. 얼마의 빚이 늘은 거죠? 50원씩 10만 달러네요. 자, 그러면 500만원의 장기차입금이 늘었대요. 자, 얘가 늘어난 이유는 환율 차이로 인해서 손해가 났죠? 자,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볼까요? 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명의 차량에 대해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20만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전액 보험료를 했대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올해치 보험료는 4월부터 12월, 내년치 보험료가 3개월치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걸 비용으로 처리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치 비용이 아니는 비용에서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으로 보험료를 빼주면 되겠네요. 영업부 그랬으니까 800번대를 선택하시면 되고 1년치가 120만원이니까 한 달에 10만원 꼴이고 3개월치가 내년분이니까 30만원을 보험료에다 빼고 자변에 내년치를 미리 지급했다.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나와 있으니까 걸어줄게요. 국민화재보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3번 볼게요. 자,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이 나와 있고요. 기말 현재 주 코스파의 주당 공정가치는 12만원이래요. 자, 밑에 내용을 봤더니 2020년 1월 30일 날 1000주를 주당 10만원씩에 샀어요. 그리고 얘를 10월 25일 날 300주를 팔았네요. 그러면 몇 주가 남아있어요? 700주가 남아있는데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10만원짜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10만원짜리. 근데 이게 주당 공정가치가 12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씩 올랐어요? 2만원씩. 몇 주? 700주. 그러면 1,400만원이 늘었네요. 자,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1,400만원이 늘었다. 대변에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했더니 평가했더니 이익이 났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동이 끝나고요. 자, 자동을 갈게요. 자,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자, 4번 문제 보시면 12월 30일 결산 마감 전에 영업권 무형자산의 잔액이 1,200만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20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대요. 그러면 2020년 올해는 하루 썼어요. 그죠? 30일, 31일 하루 썼는데 그런데 한 달치를 상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1,200만원에 대해서 5년간 상각한다고 그랬으니까 1년에 얼마 상각해야 되는 거죠? 1년에 240만원을 상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몇 개월치 상각해야 돼요? 한 달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12분의 1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0만원 상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여기 840번 무형자산 상각비 중에 영업권에다가 20만원만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법인세네요. 5번.
단기 법인세 비용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기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선납세금은 753,900원으로 가정한다. 단 단기 법인세 비용 중에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세금 계정을 사용하여 입력할 것.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 선납세금이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잡혀 있네요. 705만 3,900원. 자, 이거 먼저 털어야 되니까 똑같이 705만 3,900원 털으시고요. 자, 우리가 법인세를 총 얼마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2,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미 705만 3,900원은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705만 3,900원을 빼고 나면 우리는 추가로 요 밑에 추가 계상액에다가 1,494만 6,100원만 더 내면 법인세가 2,200만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 모두 해야 돼요. 전표 추가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하시면 결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문제 5번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부 사원 서주원 코드번호 101번에 필요한 수당 등록과 12월분 급여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수당 등록 시 월 정액은 체크하지 말고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원천징수 탭 들어가셔서 급여자료 입력. 자, 수당 공제를 먼저 하자고 했죠. 그래서 수당 공제 들어가시면 첫 번째 기본급은 그대로 있고요. 상여는 없네요. 빼볼게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없네요. 부로 하시고요. 자, 월 정액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월차 수당도 없죠. 부로 뺄 거고. 그 다음 식대가 나와 있는데 자, 밑에 추가 자료 볼까요? 추가 자료의 첫 번째에 보면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이 나와 있는데 야간 근로수당은 그냥 두면 되겠죠. 어차피 이 직원은 회계부 사원이라서 과세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 나와 있네요. 자, 육아수당 밑에 추가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서주원은 만 6세의 자녀가 있으며 회사 정책상 자녀 1인당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서주원의 배우자는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비과세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랬는데 자, 일단 배우자가 비과세 육아수당을 받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나대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육아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육아수당을 하나 넣어주세요. F2번 하셔서 육아수당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 자가운전보조금 나와 있네요. 밑에 추가 자료의 세 번째 서주원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고 그랬죠. 받으면 과세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비과세는 부로 바꾸시고요. 과세로 해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교육지원금이 나와 있네요. 밑에 추가 자료에 보시면 서주원은 사설 어학원에서 외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교육비는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지원금 이렇게 과세로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있네요. 가불금, 공제에 가불금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추가 자료의 맨 아래 보시면 서주원은 12월 초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정책상 가불금은 그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자, 그럼 요 밑에 공제에다가 하나 넣어줄게요. 가불금.
자, F2번 누르셔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웬만하면 유형을 뭐 대출로 해라, 기타로 해라 라고 나오는데 얘는 지정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기타로 해주세요. 자, 되셨으면 확인하시고 입력을 할게요. 12월 분이고요. 급여 지급일은 언제죠? 12월 31일이네요. 서주원 사원에. 자, 그대로 입력할게요. 기본급 200만원, 식대가 18만원, 야간 근로수당이 30만원, 육아수당이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10만원, 교육지원금이 22만원, 국민연금이 9만원이고요. 건강보험이 62,400원, 장기요양이 4,600원, 고용보험이 18,200원, 가불금이 100만원, 소득세가 25,180원, 지방소득세 2,510원 나와 있네요.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갈게요. 연말정산. 자,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영업직 사원 유재호의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코드는 103번이고 입사일은 2020년 12월 14일, 세대주 총 급여액은 4,500만 원으로 가정한다 그랬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은 무시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F2번 누르셔서 유재호 찾으시고, 자, 첫 번째 보험료.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니까 해주겠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얼마요? 75만원 쓰시고, 다음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가 나왔는데 저기 밑에 추가 자료에 보시면 배우자 소득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보장성 보험 공제해 주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합쳐서 175만원 쓰시면 되고요. 다음 자녀 보장성 보험 25만원 나왔는데 자녀도 미취학 아동에다가 소득이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 얘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공제가 되겠네요. 25만원 더하면 200만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의료비. 자, 의료비 들어가셔서 모친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500만원 유재호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일단 모친은 아래 추가 자료에 보시면 모친 생계를 같이 한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1200만원 만 65세 이랬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 자, 65세 이상자에다가 500만원 쓰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밑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뒤에 가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모친 보약 구입, 건강 증진 목적이면 안 해준다고 그랬죠. 다음 세 번째, 배우자 라식 수술비, 시력 보정용 해주겠네요. 배우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1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 되셨으면 확인하시고 이제 교육비요. 자녀 유치원비가 있네요. 자, 교육비 들어가셔서 취약 전 아동에다가 100만원 쓰시고요. 자, 확인하시고 다음 교육비는 더 없네요. 기부금 갈게요. 기부금 본인이 종교단체 기부했네요. 자,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에다가 100만원 해주시면 되고 다음 신용카드 갈게요. 신용카드 자, 첫 번째 본인 신용카드를 1200만원 썼는데 의료비 항목 중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친 병원비 5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중복공제 되는 거니까 신용카드도 공제 받을 수 있겠죠.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있으니까
신용카드에는 1,100만원만 쓰시고 대중교통에다가 100만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배우자가 신용카드 500만원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30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용한 것도 공제해 주겠네요. 그래서 신용카드에다가 470만원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1570만원이 될 거고요. 대중교통도 30만원 추가해 주면 되니까 13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주택자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추가 자료에 2번에 보세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며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대주의다. 자, 상환기간은 15년 고정금리이며 주택명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이며 주택 대출금은 유재유의 명의이다. 주택 취득 시점 2014년 5월 6일 기준시가는 3억 5천만 원이었으며 취득 시 잔금을 대출금으로 대체하였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 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긴 확인하시고 자, 요 위에 보시면 34번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여기거든요. 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요 부분이에요. 지금 요 부분에서 찾으시면 된다는 얘긴데 요 부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대출이 2014년이고요. 고정금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2014년이면 2012년 이후, 2015년 이후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이 중에 고정금리 그래서 여기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